자, 이제 강론 들어갑시다. 자, 1번에 일일이 치안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이 원래는 치안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죠? 치안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죠? 일일이 치안 종합상황실인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 숫자만 넣으면 되겠죠. 그죠? 숫자 넣으면 되니까 확인하시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요, 뭐 이것도 연 2회인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죠. 여기는. 일단 몇 개만 그냥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 이 규칙에서는 지역경찰 근무가 6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행정근무고 뭐가 상황근무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지역경찰 관서장의 근무가 있고 순찰팀장의 근무가 있죠. 그죠? 그걸 비교하는 것도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치안센터에는 직주 일체형 치안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떤 거를 직주 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출장 소형이죠. 네, 검문 소형은 안 되고 출장 소형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 한 번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경비업법인데, 여러분 먼저 경비업법이라는 법에 보면은 이 법에서 경비업의 종류가 5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신을 호송하는 게 특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특수경비, 기기경비 이렇게 5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말장난 문제가 좀 제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가 있냐면 신변보호에서는요, 말 그대로 개인의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뭘 보호하는 거예요? 신체를 보호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재산 넣어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재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특수경비는 공항인데 가로가 시험 문제죠. 항공기 뭐예요? 포함이죠. 포함. 그래서 이걸 제외라고 많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기경비인데, 기경비는 관제시설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관제시설은 경비 대상 시설 안에 있어요? 관제시설은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외잖아, 외. 이거를 맨날 경비 대상 시설 내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3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와요. 나머지는 뭐 별로 바꿀 게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런 경비업을 하려면 당연히 뭘 만듭니까? 법인 만들어야 되죠. 법인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허가를 받는데 누구의 허가 받는 거예요? 시도청장이죠. 물론 이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청장이 허가 받는 겁니다. 그죠? 허가.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몇 년? 5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로 받았는데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하죠. 변경. 도급받은 업무를 변경할 때는 이거는 신고입니까? 변경도 시도청장이 허가입니까? 허가입니다. 변경도. 그러니까 이건 맨 처음에 받을 때 허가고, 이걸 바꾸는 것도 이것도 허가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청장의 허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2개는 허가인데요, 시도청장에게 허가받는 게 아니고 시도 뭐 한다고요? 신고하는 게 또 있었죠. 신고하는 게. 그러니까 신고하고 허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만 얘기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특수경비업을 뭐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이럴 때 뭐 합니까? 이럴 때 뭐 신고라고 돼 있고, 그리고 기기경비에서 관제시설 있죠. 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이런 것도 뭐 합니까? 허가라고 돼 있죠. 허가가 아니고 신고라고 돼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그런 몇 개만 좀 조심하시면서 허가인가 신고인가만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이렇게 2개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2개만 기억하시면.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집단 민원 현장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100명이고요. 여기 말고도 쭉 있죠.
5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십시오. 경비업 허가의 요건은 일단 이런 경비업을 하려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자본금은 얼마 이상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 1억 이상이죠. 자본금 1억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시설경비 중에서도 이 시설경비 있죠. 시설경비는 경비원들은 몇 명 이상 갖춰야 돼? 10명 이상이고, 경비 지도사는 몇 명 이상? 1명 이상 갖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설경비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대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가 지금 어떤 동네인데, 여기가 좀 이제 동네 집들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여기를 재개발 같은 거 할 경우가 있죠. 재개발 같은 거 합니다. 그럼 재개발 같은 거 하면은요, 집 주인들은 별로 반대 안 하는데, 여기에 세입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 있잖아요. 세입자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분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자이라든가 또는 뭐 레미안 이런 데서, 삼성건설 이런 데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는 건, 그럼 당연히 여기 주민들은 반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당연히 집단 민원 현장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20명 이상의 경비원들을 여기다가 배치하려고 하는 게, 배치하려고. 그러면 아까 건설업자인 뭐 삼성물산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고용하면 안 되고, 이런 경비업체도 있죠. 경비업체한테 맡겨야 됩니다. 직접 고용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이 건설회사에서 이 사람들을요, 이 집단 민원 현장이 일어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이미 고용했다? 3개월 전부터 이미 고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런 거라면 그냥 직접 고용해도 됩니다. 3개월 전에 고용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게 이제 조금 조심. 그래서 20명과 3개월 해가지고 한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 특수경비, 여기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특수경비원이고, 나머지는 일반경비원이거든요. 그러면 특수경비원은 거기 보시면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써놓을게,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된 사람도 안 됩니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도 안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여러분들, 일반 경비원은 18세 미만자 안 돼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도 안 돼요. 그리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된 사람도 안 됩니다. 근데 60세 이상인 사람, 이건 제한이 없어요. 일반 경비원은. 근데 특수 경비원은 60세 이상 사람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정의에 1번은 보시면 되고, 2번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공연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 있죠?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청소년의 나이가 원래는 몇 살이었습니까? 18세 미만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전부 다 얘네들이 올해 이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 세 개는 이제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게 유일하게 이제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내년 5월부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내년 승진시험까지는요 그대로 18세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지금 개정되긴 했는데 시행일이 얘가 시행되는 게 5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얘는 그래서 조금 좀 조심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청소년법 청소년으로 바뀌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19세 미만이겠지.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나이는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경범죄처벌법 있죠. 경찰법에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범죄처벌법의 경범죄는 크게 세 가지. 10만 원 이하의 벌금고리 과료가 있고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고리 과료가 있고 60만 원 이하의 벌금고리 과료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0만 원짜리는 40개나 되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 20만 원짜리는 몇 개요? 4개죠? 4개가 방광표출이라고 제가 거기 써놨죠. 옆에다가. 갑니다. 방이 뭐예요? 방이 업무방해, 그죠? 업무방해. 광이 거짓 광고, 표가 암표 매매, 출은 출판물 부당계제입니다. 4가지는 20만 원이야. 그 다음에 관공서 주치소란과 거짓 신고죠. 이 2개는 6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이 60만 원짜리인 관공서 주치소 거짓 신고는 이 사람은요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다액 50만 원 넘어가니까 주거가 분명해도 얘는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이 2개는 안 되겠죠. 자, 그거 좀 기억하시고 또 하나가 이 3가지 중에서 우리 법에서 범칙행위라고 돼 있는 건 몇만 원짜리와 몇만 원짜리만 범칙행위라 그래요? 10만 원과 20만 원짜리만 범칙행위라고 돼 있죠. 60만 원은 범칙이 아닙니다. 따라서 60만 원짜리는 범칙행위 아니기 때문에 통고처분 못합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 2개는 통고처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범칙자라고 하죠. 근데 범칙행위를 했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아니다? 범칙자가 아닌 사람이 4사람이 있죠. 그죠? 4사람인데 누구예요? 자, 저는 이제 18 피구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세 미만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자, 구류처분함이 상당한 자, 상습을 하는 자는 범칙행위를 저질렀지만 범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고처분 못합니다. 왜 어떤 의도인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한번 그냥 잠깐만 고민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냥 우리 채용 학생들한테 할 때 그냥 사례 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예를 만드는데 A라는 사람이 만약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요.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피우고 가다가 길 가다가요. 길에서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범칙 행위는 아니니까. 근데 가다가 길거리에다가 담배꽁초 쓰레기를 버렸다고요. 버리면 이거는 10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범칙 행위예요. 근데 문제는 담배에 불이 안 꺼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담배꽁초에 불이 안 꺼져가지고 이게 튕기면서 저기 이제 그 컵밥거리에 있는 포장마차 있죠. 포장마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포장마차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범칙 행위를 저지르긴 저질렀는데 포장마차 다 탔으니까 누가 있는 행위를 했습니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보통 뭐가 되냐면 형법상 범죄가 되거든요. 이거 실화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경범죄처벌법은요 형법의 보충법이잖아요. 형법이 적용되면 경범죄처벌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법으로 가서 처벌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을요 범칙행위 했다고 해가지고 범칙자라고 해서 통고처분하고 범칙금 내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범칙자에서 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나온 김에 여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기 교통경찰 가면요 신호위반은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건 도로교통법이거든요.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신호위반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범칙자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도 범칙행위를 했지만 여기도 예외적으로 범칙자가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는 범칙자가 아닌 사람이 여기는 몇 명이요? 2명이야. 그러니까 여기하고 섞이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는 범칙행위를 했는데 면허증 시를 못하거나 신원 확인 안 해주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가 범칙행위로 뭐 낸 사람이요? 교통사고 낸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지를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면허증 제시 안 했다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건 무면허 운전이겠죠. 대표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무면허 운전자가 신호 위반했거든요. 경찰에 가보니까 무면허 운전이야. 그럼 면허증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무면허 운전하고요 신호 위반하고 뭐가 더 중한 거예요? 무면허가 더 중하죠. 얘는 그러니까 신호 위반이라고 통고 처분해야 됩니까?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해야 됩니까? 형사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지되면 안 돼, 얘는. 그다음에 이도 마찬가지. 이 A가요 신호 위반으로 사람을 들이받아 사람이 죽었어요. 다쳤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됩니까? 업무상 과실 치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신호 위반이라고 통고 처분하는 게 맞습니까? 업무상 과실 치사나 치상으로 형사처벌해야 됩니까? 형사처벌해야 돼. 그러니까 통고 처분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범칙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상 범칙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도교법상 범칙자 아닌 거 아시겠죠? 구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범칙자라면 통고처분 하는데 이건 바로 말로 할게요. 통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범칙금 내자? 10일 이내. 근데 1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천재지변 비상사태가 터졌다면 끝나고 며칠 이내 내자? 5일 이내 내자. 근데 그때까지 안 내면 그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 내자? 20일 이내. 가산금 몇 붙는다? 20 붙는다. 그때까지 안 내면 서장이 즉심 청구하죠. 즉심 청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근데 즉심 청구하기 전에 몇 더한 금액 내면 100분의 50 더한 금액 내면 즉심 청구 못할 것이고. 근데 안 내니까 즉심 청구했고 판결 나오기 전까지 100분의 50 더한 금액 내면 서장은 즉결심판 청구했던 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야 된다지. 거기까지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총포도금 화약류 안전관리법에서 도금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총포, 도금, 화약류 세 개는 개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세 개는 좀 보셔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제조, 총포, 도금, 화약류 등 특히나 그중에 제조업은 결격 사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체계는 하나 있으니까 이것만 보십시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몇 년? 3년이 안 지난 사람은 제조 못 받습니다. 허가 못 받습니다. 3년 이렇게 아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즉심과피다. 자, 즉심에서는 이제 조금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거리 과료인 거 뭐 이러면 저보다 더 잘할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즉심에서 좀 특징을 볼게요. 여러분들 즉결심판은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됩니까? 적용 안 됩니까? 적용 안 되죠? 일본주의 적용 안 돼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식 재판에서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한 장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다 증거 붙이면 안 되잖아요. 예단 생기니까. 근데 즉결심판은 서장이 즉결심판 청구하면서 뭐까지 같이 붙여보냅니까? 증거 그냥 붙여보내버립니다. 따라서 일본주의 적용 안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가 즉심도 재판이기 때문에 어디서 합니까?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정은 어디에서는 열면 안 됩니까? 경찰관서는 안 되죠. 경찰관서가 아닌 곳에서 열어야 됩니다. 그죠? 경찰관 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즉심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죄,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서장이 즉심을 청구한 거야. 살인죄인데. 그러면 서장이 즉심 청구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즉심 대상이 아니잖아, 그죠? 아닌데 즉심 청구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청구 기각 결정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결정으로 청구를 그냥 기각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청구 기각 결정이 났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는 이거는 어디로 가라? 정식 재판 가,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기 때문에 청구 기각 결정 나면 서장은 사건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됩니까? 정식 재판 청구하는 검찰에다가 이거 송치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죠. 여기서 이제 검찰이 뭐 기소하겠지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 보시고요. 그리고 정식 재판 청구 피고인은요. 즉심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어디다 제출합니까? 서장한테 가는 거죠. 서장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잖아. 서장한테. 7일 서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법원에 이제 판사가 A라는 사람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서장님이 즉심을 청구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A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무죄가 선고, 무죄면 A라는 피고인이 무죄인데 불복할 리는 없겠고 누가 불복합니까? 이때는 원고인 서장이 불복하겠죠, 그죠? 서장이 불복하는데 서장이 불복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무죄, 공소, 기각, 면소 판결, 이 세 가지. 세 가지이면은 서장이 불복 사유입니다. 조심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세요. 즉심 대상이 아닌데 즉심이 청구되면 판사는 청구 기각 결정이죠, 그죠? 청구 기각 결정은 서장이 불복하는 여기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죠? 청구 기각 결정 불복 사유가 아니에요, 얘는. 검찰에 송치하는 거지. 이 세 가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서장, 무죄, 면소, 공소 세 가지 아시겠죠? 이거 선고시 7일 이내 서장이 정식 재판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는 읽어보시고, 유치명 5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실물 관리 갑시다. 유실물은 물건 가액에 얼마까지 보상금 준다고요? 100분의 5 상품 20 이하에서 조심할까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지급해야 된다요.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받으려면 물건 주순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갖다 줬어야 돼? 7일 지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건 주인을 몰라서 경찰한테 갖다 줬죠. 근데 경찰에서도 모르니까 일단 공고하잖아요. 공고했는데 몇 달 지나도 물건 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6개월. 그러면 맨 처음에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그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습득자가 물건 안 찾아가? 3개월. 그럼 국가 거 되는 거지. 그래서 6개월, 3개월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갑시다. 유기동물 있죠. 유기동물은 유실물법 아니죠. 유기동물은 무슨 법이에요? 동물보호법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조심할 게 이거를 조금만 기억해 두십시오. 착오로 인해 점유한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은요, 이것도 이제 유실물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단 착오로 인해서 점유한 물건은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그죠? 근데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은 찾아주면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 택시에다가 내리면서 물건 놓고 내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택시 운전사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노량진에 또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점심 뭐 먹었어요?
냉면? 근데 옛날 생각 좀 나십니까? 어때요? 수험생활 하는 거? 그러니까 수험생일 때하고 지금하고는 되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근데 뭔가 이제 좀 그런 아련함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노량진은 진짜 밥집이 엄청 많긴 하죠. 많긴 한데 진짜 먹을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학생들 상대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맛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없는데 이제 싼 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다 해가지고 가는 곳이 좀 몇 곳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어디를 가끔 가냐면 저기 동작구청 쪽에 가면은 그 부대찌개 집이 있다고요.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는데 거기가 신발을 벗고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 곳이에요. 내가 근데 밥을 먹으러 갔다가 나오면서 남의 신발을 내 신발인지 착각하고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거지. 사고는 저면 물건 아닙니까? 그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건 신발 돌려준다고 해서 내가 보상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청법. 아청법에서도 여러분 숫자만 좀 조심하십시오. 숫자만 1, 2번, 3번은 그냥 숫자만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거는 아청법에서는 가장 조심할 건 이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분 비공개 수사를 우리 경찰이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있죠?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막 퍼뜨린 놈들 잡기 위해서 이런 신분 비공개라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신분 위장 비공개 수사 하려면요. 이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상급 수사부서장이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이건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이건 그죠? 그리고 승인 받으면요.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다고요?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그 다음은 문제. 신분 위장 수사는요. 이겁니다. 우리 경찰이 하려면 누구한테 신청? 검사한테 신청. 검사가 법원에다가 청구. 그래서 법원의 허가가 떨어져야 신분 위장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우리 경찰에서 보세요. 경찰에서 신분 위장수사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금방 받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려요. 근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법원의 허가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면 경찰이 그냥 먼저 해버릴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걸 긴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우리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 신청해야 돼요. 검사가 여기다가 청구해야 돼. 몇 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 보세요. 긴급 신분 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경찰이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할 때 검사의 지위를 받습니까? 이거는 검사의 지위도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죠? 이게 왜 이런 식의 문제가 실무종합에 있냐면요. 이거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수사 파트 보면 통신 제한 조치 있잖아요. 통신 제한 조치 중에서 통신 제한 조치 하면 이것도 법원 허가 받는데 긴급 통신 제한 조치가 있죠. 그럼 긴급 통신 제한 조치는 법원의 허가 없이 경찰이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경찰이 긴급 통신 제한 조치할 때 그때는 누구의 지위는 받아야 돼요?
거기는 검사 지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정리. 긴급통신 제한 조치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하는 거지만 검사 지시는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는 검사지도 안 받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4번에 신분 위장 수사 기간은 3개월이고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니은은 48시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건 이거는 신분 비공개 수사예요. 신분 위장 수사예요. 신분 비공개입니다. 이거죠. 비공개 수사라고 대통령이 나와 있어요. 이건 신분 비공개야. 여기까지.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아동 등 뭐 나이들 좀 보시고, 특히나 여러분들 18세 미만인데 그 앞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아동 등은요, 언제 당시입니까? 실종 당시입니다. 실종 당시 조심할 게 실종 신고 당시 이러면 안 돼요. 실종 당시다 해가지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3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신고 안 하고 보호하면 처벌되잖아요. 처벌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5천의 벌금이다 해가지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신경 쓸 게, 여기서는 이걸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떤 건지 여쭤보세요. 잠깐. 자, 우리 경찰에서 실종 신고를 받으면 제일 먼저 경찰은 범죄와 관련되는지 관련이 없는지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언제 판단합니까? 지체 없이 이렇게 판단하고 돼. 지체 없이 판단해야 돼. 그래서 판단해야 이제 수사하든 수색을 하든 이게 결정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찰에서 이제 애가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 받고 이제 애를 찾아야 되는데 애한테 만약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얘의 위치 정보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 이동통신사 같은 데다가 위치 정보 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럼 걔네들은 동의 안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치 정보 요청할 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범죄로 인한 경우는 포함이에요. 범죄로 한 경우는 제외예요? 제외라고 돼 있죠.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아니냐면 범죄로 인한 경우라면 그냥 바로 뭘로 해버리면 됩니까? 통비법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가면 되지 말 긴급하게. 그리 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라고 돼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이 너무 처리 규칙에서도 여기서 숫자라든가 용어 정리가 좀 많이 나옵니다. 용어 정리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다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 보세요. 자,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요, 일단 우리 경찰에서는 애를 찾기 위해서 프로파일 시스템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입력하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실종 아동 등, 그 다음에 가출인, 그 다음에 보호시설 입소자 중에서 보호자가 확인 안 된 사람이죠.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자가 확인 안 된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무연고자라 그러죠. 이런 사람 여기 입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입력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안 하는 사람이 4사람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을 여기다가 입력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찾을 목적인데, 찾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사람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명 수배자, 지명 통보. 여기도 안 하겠지, 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허위 신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부분 싸움 했는데요. 그 다음날 엄마가 애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실종 신고했는데, 근데 그 애는 보호자와 함께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호자와 동행했잖아요. 동행한 실종 아동. 이렇게 4사람 더 있는데 됐고 4사람은 신고 안 한다. 입력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람들 여기다 입력해 찾았는데 실종 아동 등은, 여기 아동 등은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이고 치매 환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다행히도 찾았는데, 이 사람들의 자료는 일단 찾았으니까 수배는 풀 텐데 자료는 삭제합니까? 자료는 찾았어도 일정한 기간 보관합니까? 보관하는데 18세 미만 아동하고 가출이는 몇 년 동안 더 보관한다? 5년 동안 보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몇 년간 더 보관? 10년 보관. 그 다음에 이 사람 미보호자는 뭐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정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로 넘어가셔가, 여러분들 최근에 수사준칙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뭐 숫자에서는 별로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는데 혹시라도 수사준칙을 조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번 주인가 얼마 전에 우리 신쌤께서 그 수사준칙 특강하셨거든요. 아마 무료 특강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사이트에 거기 가시면 확실히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이거는 그냥 숫자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채우십시오. 숫자만 채우시고, 제가 따로 할 건 아니고. 그리고 밑에 뭐 발달장애인 강제수사도 마찬가지, 뭐 특별한 건 없고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시고 통신수사 파트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통신수사. 자, 우리 기지감 켜고 합시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진짜 수업이 요즘에 이제 일주일에 2번밖에 없거든요. 금요일 날,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있는데 다 오전 수업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제 오전 수업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분께서 좀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무리해가지고 목이 지금 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힘내시고요.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둘째 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 둘째 애가 이제 올해 고3이거든요. 고3이어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수능을 봤어요. 수능 봤는데 물론 걔는 이제 수시로 가야 되니까 수능 점수가 뭐 그대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최저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제가 이제 그래도 부모니까 부모 코스프레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끝날 때 이제 데리러 가고 이랬었는데 시험을 딱 보고 나오는데 얘 얼굴이 그렇게 밝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 잘 봤니 이런 얘기를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뭐 할 거니?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밥 먹이고 돌았었는데 우리 애는 이제 지금 벌써부터 아직 이제 수능 점수도 안 나왔고 이러는데요. 일본 간다고 지네 친구들하고 막 예약하더라고. 예약하고 막 진짜 뭐 난리 났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참 걔를 보니까 어떠냐면요.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뭐 저희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긴 하셨지만 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셔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걔는 막 간다고 하고 이러니까는 아, 나 같은 부모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다 그러니까 되게 부럽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는 약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꼭 다 승진하셔가지고 이제 또 여행도 좀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통신수사를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법에 의하면요. 통신수사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나누죠. 첫 번째가 제한조치라는 게 있죠. 이게 감청이라든가 우편물 검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자료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통신 제한 조치하고 이 두 개는 무슨 수사입니까? 이건 강제 수사입니다. 그죠? 강제 수사니까 이거는 이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강제예요? 얘는 의무예요? 의무 수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서장님이 그냥 공문 보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건 의무 수사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이 두 개는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통비법이고요. 여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와 있죠. 별도로 해서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없는데 통신사실 확인 자료하고 통신자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이용자라고 나오면 다 통신자료예요. 이용자는. 그 말 나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구별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통신 제한 조치는 모든 범죄에 다 허용됩니까? 이건 제한된 범죄입니까? 제한된 범죄만이죠. 모든 범죄. 근데 이 두 개는 뭐예요? 모든 범죄 다 허용됩니다. 그죠? 두 개는.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통신 제한 조치에서 1번에 통신 제한 조치는 우리가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이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말이 빠졌는데 위에 이제 통신 제한 조치는 1번이 바로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인 거죠. 1번이. 그럼 첫 번째 범죄 수사인 통신 제한 조치는 몇 개월이라고요? 2개월. 그리고 연장할 수 있죠? 2개월. 그리고 그 밑에 안보 위한 건 몇 개월입니까? 4개월이죠. 4개월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통신제한 여기 보세요. 긴급통신제한 조치 보세요. 자, 원래 통신제한 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데 법원의 허가 안 받고 경찰이 해버리는 게 긴급한 거잖아요. 긴급통신제한 조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다. 사경관이 긴급통신제한주를 했으면요. 미리 아까 얘기했죠. 미리 뭘 받으라고요? 검사님 받아야 돼. 이거는 여기는. 근데 문제는요. 미리 검사를 지휘를 받을 만한 시간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자 뒤에 급속을 위하여 미리 지휘받을 수 없는 경우는 먼저 해야 되겠지. 하고 나서 언제 검사의 승인 받으라고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승인 받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긴급통신제한 조치 했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 청구하고 집행 들어가고 나서 몇 시간 이내 허가 못 받았다? 36시간이 허가 못 받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죠? 36시간이다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여러분 숫자 놓고 그냥 한번 훑어보십시오.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아, 특히나 이건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요, 제공 요청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했다는 거 그 피의자 이 대상자한테 이거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야 되는 거 이거 통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지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양가로 5번에 이런 경우에 이제 통지한다는 게 다 나와요. 다 30일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밑에 제일 밑에 3번 밑에 보세요. 자, 원래 이거 했다면 30일 이내에 했다고 수사 끝나고 나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요 30일 이내 알려주지 않고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유예. 좀 유예하는 경우 있어요. 좀 더 늦게 알려주는 경우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가 어디와 어디의 경우에만 유예 가능해요? 2번과 3번만이야. 그럼 정보 볼게요.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 제기 검찰 송치를 하지 아니한 처분, 이거 또는 이건을 하지 아니한 처분한 경우 이거는 통지 유예가 있어 없어? 없어요. 걔는 1번은 통지 유예 안 돼요. 무조건 30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근데 2번과 3번은요. 3번은 일정한 경우에 뭐가 가능해? 통지 유예가 가능해요. 2번과 3번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2번은요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잖아. 이건 그죠? 그리고 밑에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건 통지를 조금 유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1번은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니까 유예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수사 규칙도 여러분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범죄 수법 공조자료 관리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피해통보표하고 수법원지 작성하는 거 이거 좀 구별하시면 되면, 근데 물론 이런 피해통보표는요 범인이 지금 확인된 거야 안 된 거요? 아직 안 된 겁니다. 그죠? 아직 안 됐을 때 작성하는 거고, 수법원지는 누구를 작성하는 겁니까? 구속된 피의자죠. 근데 예외적으로 걔가 제복 무료가 있다면 불구속 피의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원칙 구속된 피의자 작성하는 거고, 여기는 근데 아직 범인이 누군지 모를 때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작성했는데 일정한 경우에 이걸 삭제하는 경우 있죠. 그 삭제를 여러분들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법원지는 언제 삭제합니까? 사망했거나 몇 살 이상? 80 이상. 80이 이상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죠. 저질 수 있나? 수법범죄를 저지르기 힘들어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리고 밑에 피해통보표는 언제 삭제합니까? 검사 10년이죠. 네, 검거했을 때 사망 10년 지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수법원지하고 피해통보표 두 개 구별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분들이 뭐 보십시오. 수사 중지 같은 것도 숫자 넣는 거니까 제가 딱히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4번에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신경 조금만 쓰세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그 승진 문제를 보다 보면요, 특히나 그 수사 파트 있죠. 수사 파트에 자잘자잘한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막 깊이 들어가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큰 거 줄거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지금 이제 기본 강의, 승진 기본 강의는 이제 끝났고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는 총론만 하잖아요. 총론만 하고 강론은 이제 우리 오현훈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저랑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집은 객관식 문제는 제가 이제 총론 강론 다 하고 있고요. 뭐 그분은 또 따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마무리 특강이에요. 마무리 강의가 남았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마무리 강의를 그 자료 만들어서 프린트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걸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요. 마무리 특강 자체가 교재로 나와요. 교재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편집 중이거든요. 편집 중인데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120페이지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료가. 근데 진짜 거기다가 제 뼈를 갈아 넣었거든요. 정말 제가 압축해서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제가 완벽하게 자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거 제대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합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책 나오면 제가 이제 마무리 특강을 할 건데, 그 마무리 특강이 이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월을 넘지 않은 안에서 좀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또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제가 숫자 특강 승진용으로 숫자 특강을 했는데, 이제 그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강의는 안 할 건데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카페에다가 좀 올려드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올라와 있으면 좀 다운 받으셔서 한 번씩 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뭐 얘기를 들어보지만 승진 과목은요, 뭐에 의해서 합격이 결정됩니까? 실무죠. 실무. 형사법은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성적도 좋으시고. 근데 이제 실무는 사람마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실무가 제가 생각해 봐도 저한테 출제하라고 하면 진짜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막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대학교님이 들어가서 출제하신다고도 하긴 하는데 그 스타일 자체가 여전히 좀 옛날 문제 스타일로 많이 나오죠. 말장난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실무 공부하실 때는요, 뭐 할 때는 애초부터 숫자라든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뭐 포함 제외 이런 것들 아예 신경 쓰시면서 좀 공부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24번 가볼게요. 여기서 출소자 등은요,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를 3번 이상, 자, 금고형 이상 실형받은 사람이라고 돼, 이거는 숫자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 넣어놓은 거야. 거기서 제가 이제 써드릴 테니까 출소자 등은 조금 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살인, 방화, 약취유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은 사람. 이 사람도 교도소 갔다 나왔으면 이 사람도 출소자 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범죄 단체 조직원 있고 더 뒤에 있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걸로 벌금 이상. 한 2, 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책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출소자 등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금고 이상이고 이건 벌금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건 강절도 마약류 범죄는 금고 중에서 몇 회 이상이라고? 3번 이상 받아야 되겠지, 이 사람은. 이건 3번 이상. 여기는 그냥 한 번 벌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가지가 출소자 등에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출소자 등은 당연히 우리 경찰들이 이제 평상시 정보 수집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마약류 범죄 출소자 등은 이 중에서 마약류 출소자 등은 몇 년간 정보 수집한다? 3년간이죠. 그리고 나머지 범죄는 다 뭐예요? 2년간입니다. 마약류만 3년이고 정보 수집 기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체 현상도 뭐 제가 딱히 안 할게요. 이런 데 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사행정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데 뭐 제가 딱히 할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거 하나만 조금만 기억합시다. 어떤 거냐면요. 저 보세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A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부산에 있는 B 경찰서로 지금 얘를 호송합니다.
호송하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중간에 여기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플 수 있죠. 그죠? 아플 수 있는데 이게 아프는 게 경증일 수도 있고 중증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가벼운 증상이라면 호송관 이 사람한테 그냥 뭐 소화제 주거나 적절하게 조치하고 그냥 데리고 가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중증이라면요. 일단은 얘가 아픈 곳을 관할하는 경찰관서 일단 데려갑니다. 그죠? 그리 데려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 중증에 걸린 사람을 치료받게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많이 아프긴 하는데 몇 시간 이내에 낫는다? 24시간이 낫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 호송관은 기다렸다가 얘가 나으면 그냥 거기서 있다 데려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24시간이나 안 나아요. 안 나으면 이 사람은 호송관은 여기다 인계하고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그죠? 돌아가면 되고. 그러면 얘가 나으면 그쪽에서 나중에 이쪽으로 데려가게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요, 이 A가 가다가 여기서 중간에서 도주해버린 겁니다. 도주했다면 일단 여기를 관할한 경찰관서에다가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하고 호송관서나 인수관리사한테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의 서류라든가 얘의 물건들은 무슨 관서에다 보관한다고요? 무슨 관서? 호송관서로 가져가야 돼. 여기서 호송관서에다 보관하는 겁니다. 됐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한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명통보까지 막 빨리 하고 좀 쉴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보는 놈들이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사람은 착하다, 성선설 믿었는데 갈수록 이제 진짜 나쁜 놈들 진짜 많죠. 여러분들 더더구나 그런 느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A라는 애가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강도도 저질렀고 강간도 저질렀다고요. 근데 이놈이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건 노량진에서 저질렀어요. 그리고 강도를 저지른 건 예를 들어 저기 부천에서 저질렀어요. 그리고 강간을 저지른 건 예를 들어서 저기 평택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이 저질러가지고 지금 동작경찰서 이놈을 살인죄로 수배했을 거 아닙니까? 관할 여기서는 강도로 수배했을 것이고 이놈은 여기서는 강간으로 수배를 해놨겠죠. 그죠? 근데 이놈이 만약에 저기에 부산에서 얘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부산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잡은 경찰이 보니까 얘는 수배가 지금 3군데서나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놈을 잡았으면 이 수배하고 있는 관서에다가 이놈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내주는데 이 중에 어디다가 먼저 보내줘야 됩니까? 이거죠. 어디다 보내주냐면 이게 순서가 뭐예요? 30 중구인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죠? 첫 번째가 얘가 이놈이 이 3가지 범죄 중에서 이놈이 저지른 범죄 공소시효가 몇 개월 안 남았다? 3개월이 안 남은 곳에다 먼저 보내줘야 돼요. 공소시효 3개월이 안 된 거. 또는요, 공범. 이놈이 혼자 저지른 게 아니고 공범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범을 잡아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것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먼저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면은 이 중에서 가장 모한 범죄, 중한 범죄를 수사하는 곳에 보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바로 이 구역이 뭐냐면 검찰이야. 어차피 우리는요, 수사하면은 검찰에 송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검찰에 그 안에 있는 곳 있죠. 그쪽에다가 검찰 구역이 똑같은 곳. 그리고 이런 것도 없으면 가장 뭐예요? 인접한 곳이죠. 순서가 이렇게 한다는 것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은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도 뭐 숫자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따로 안 하고. 그리고 지명 통보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명 수배는
그놈을 발견한 경찰은 그놈을 잡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명통보는 그놈을 발견한 경찰은 이놈을 어떤 관할 경찰서에서 애타게 찾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출석하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명수배 대상자는요, 주로 장기 몇 년? 3년 이상인 자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지명통보는 잠깐 볼게요. 지명통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3년 이상 돼야 긴급 체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지명통보는 법정형이 장기 몇 년 미만입니까? 3년 미만이야. 그래서 긴급 체포가 안 되는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제 지명통보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뭐하고 경미하고 출석 요구에 뭐하지 않은 자, 응하지 않은 자, 뭐 이런 것 이런 사람만 지명통보 그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지명통보자를 발견하면요, 지명통보된 사실, 범죄 사실 요지 및 통보관서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부터 너는 몇 개월 이내에 좀 출석 좀 해라? 한 달이죠? 한 달 이내에 출석해라고 이제 알려주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조심하세요. 행정기관 고발 사건 중 법정형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 중지된 자를 발견한 경찰관은 통보관서로부터 수사 중지 결정서를 송부받아 피의자 조사 후 조사 서류만 통보관서 보낼 수 있다. 이거를 실무 문제에 보니까 이거를 3년으로 바꿔서 내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년이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부터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특히나 성폭력 범죄 특별법이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그거 좀 신경 쓸 테니까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